예, 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9월 6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방송할 내용은 어떤 한 회원의 어떤 사연 뭐이라고 할까요? 를 좀 잠깐 대략적으로만 좀 소개를 하고요. 그 이유는 최근에 비슷한 분들이 꽤 많아서 소개를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시황을 할 텐데요. 어제 오늘 사실은 이번 주 들어서 조금 이렇게 약간의 횡보 혹은 꺾이는 정도의 모습이 좀 시작되긴 했는데요. 이것을 뭐 조정으로 볼 것이냐, 뭐 하락으로 볼 것이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해보겠고요. 세 번째는 음,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어, 매매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아마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모든 매매 방식을 다 이렇게 종목마다 하면서 이렇게 매매할 수는 없거든요. 그 중에서 하나의 방식 정도를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어, 일단은 최근에 아주 최근에 저희 회사에 로 이제 회원이 되셔서 오전에 좀 잠시 통화를 좀 했는데요. 어, 너무 이제 화가 나더라고요. 너무 화가 나서 그러니까 듣는 저는 얼마나 듣는 저도 이렇게 화가 나는데 실제 당사자는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뭐 대략적으로 이렇습니다. 한 30년 정도를 전문직으로서 어, 전문직으로서 엄청나게 고생을 하면서 은퇴를 하셨습니다. 한 2년 전쯤에 은퇴를 했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주식 투자라는 것을 한 것이죠. 한 12억 뭐 이상으로 주식 투자를 하셨는데 일단 저는 그렇습니다. 뭐 어떤 사람들을 좀 존경하느냐라고 했을 때 제가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정년퇴직한 분들이 상당히 존경스럽습니다. 정년퇴직. 그러니까 한쪽 뭐 한 회사든 뭐든 간에 한 최소 한 20년에서 한 30년 그 이상도 많고요. 그 이상의 오랜 시간을 한 회사에서 이렇게 정년퇴직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정말 굉장한 것 같아요. 그 3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별의별 일이 다 있을 거잖아요. 그거를 다 참고 일단은 무언가를 위해 참았겠죠. 뭐 가족이든 뭐 어떤 무엇을 위해서 하여튼 참고 한쪽 곳에서 계속 일했다는 거, 그 자체가 저는 굉장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 저도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뭐 지금 별 탈 없이 이렇게 저도 꾸준히 좀 하고는 있긴 하지만, 저 역시도 이렇게 한 자리에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뭐 욕을 먹을 때나 칭찬을 받을 때나 뭐 꾸준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고민을 하는데, 일단 저는 그렇습니다. 뭐 돈을 많이 벌든 뭐 하든 간에 한쪽 업무에서 자기를 희생하면서 끝까지 이렇게 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오랜 세월의 어떠한 희생과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분명히 어떤 대가가 있었겠죠. 뭐 재산이 늘었다든지 뭐 무언가가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젊었을 때 너무 고생했으니 이제는 은퇴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좀 편하게 행복하게 살아보자라고 했다가 이제 주식이란 걸 시작했다고 합니다. 했는데 한 12억 넘는 돈으로 시작을 했는데 한 증권사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 증권사에서 신용을 쓰게 했고 신용을 쓰게 했고 그 다음에 잠시만요. 신용을 쓰고 직접 그 중개인이 매매를 진행하면서 지금 이 12억이 한 6억 정도로 남아 있거든요.
뭐 한 1년 반 만에 이런 상황인데요. 그리고 거기 있는 종목들을 이렇게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을 이제 좀 봤더니 단 하나도 실적이 괜찮은 게 없어요. 대부분 뭐 적자 기업, 아예 매출이 없는 회사도 있고, 뭐 중국 회사도 있고, 그러니까 해외 기업도 있고, 전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보통 계좌가 뭐 50%, 70% 손실인 것도 있고 뭐 그래요. 근데 그동안에 그러니까 한 종목이 예를 들어서 한 종목 A라는 종목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 종목이 마이너스 70%까지 떨어질 때까지 왜 이것을 방치할까? 오히려 물타기를 시켰고 그러니까 어떠한 원칙에 의한 뭐 이런 전략적인 이런 방식이 아니라 거, 큰 금액으로 훅 들어가 버린. 근데 그것이 마이너스 70%, 마이너스 50% 이렇게 빠질 때까지 계속 방치를 하고 오히려 신용을 쓰게 해서 더 회전을 하고 빨리빨리 돌리고. 사실 이러한 케이스가 상당히 많거든요. 정말 많아요. 이런 케이스가. 그렇다고 뭐 증권사의 한 직원의 문제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데요. 이렇게 구조가 변한 어떤 계기가 있을 거잖아요. 근데 이건 뭐 다 알겠지만 증권사의 직원이나 어떤 뭐 보험사의 어떤 설계사분들이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수수료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수수료. 그러니까 급여가 수수료로 이루어지는 이 방식은 전 이 방식이 없어져야 된다라는 입장인데요. 급여가 수수료면 어떤 회사에 어떠한 직원이 있어요. 직원이 고객을 만나서 무언가를 이제 하겠죠. 해서 이제 그거의 대가로 수수료를 받고, 그죠? 뭐 이 고객은 뭔가 플러스가 나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이제 정상적인 건데 고객은 마이너스가 났는데도 이 증권사의 직원과 회사는 플러스가 된다는 것은 웃기지 않나요? 좀. 근데 이렇게 수수료 체계로 급여가 나가는 곳은 언제나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보면 과하게 어떤 무언가가 이루어져요. 영업이나 이런 것들이. 근데 보통 돈은 얘네들이 벌고 책임지는 사람은 그러면 돈을 번 회사가 책임도 져야 되잖아요. 근데 책임지는 회사는 없어요. 보통 이 책임은 그냥 개인 투자자 본인이 책임지거든요. 그리고 이 직원이 뭐 다른 데로 이직하거나 뭐 이렇게 되면 또 관리자가 금방 또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게 버는 놈 따로 있고 책임지는 놈 따로 있고 뭐 이런 꼴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끔 그 증권회사에서도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회사에서 바라는 영업 실적 쫙쫙 올리는 그런 직원이 아니라 그래도 주식을 공부하면서 근데 대부분 증권사에 다니는 그 직원들 대부분 주식을 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증권사의 직원들이 주식을 하지 않아요. 잘. 거의 안 하고 있어요. 제가 아는 사람들 거의 다 안 해요. 주식을. 근데 투자를 이제 추천하고 이렇게 막 하거든요. 활발하게. 그것도 이상한 부분이지만 일단 아, 이 구조 자체가 잘못됐다고 봐요. 만약에 이 증권사에서 어떤 고객의 직원의 급여가 안정적으로 꾸준한 안정적인 어떠한 일정한 금액을 준다면 뭐 당연히 직원이 해이해지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그렇게 삐뚤어진 눈으로 보면 한없죠. 그렇죠? 한없잖아요. 그거는 이제 사람에 따라 문제인 거고 그 시스템상의 문제는 고쳐져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이분이 이렇게 한 회원을 딱 잡았을 때 흔한 말로 뽕 뽑으려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뽕 뽑으려고. 그래서 너무 속상하고 근데 보통 이렇게 되면 심정이 어떻게 되냐면 이런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흔히 잠도 잘 오지 않고요. 자다가 중간에 깨기도 하고 갑자기 심장이 벌렁거려서 갑자기 막 너무 힘들어지는 상황 그리고 몸도 아프기도 하고
그 절망적인 어떠한 상황까지 생각을 할 정도에 빠집니다, 보통. 그럼 이렇게 되면 주식이란 단어만 들어도 지긋지긋해져요. 그래서 보통 계좌가 슬금슬금 이렇게 빠지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초기 때 이렇게 빠지잖아요. 빠지면 수익이 나고 있는 종목들을 매도하고 이것들을 손실 나는 종목 쪽으로 일단 넣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계좌가 갑자기 마이너스가 커져요. 커지는 과정이 시간이 길어지고 하다가 어떤 지금처럼 지수의 어떠한 극에 달하는 최근에 코스피 지수처럼 변동성이 극에 달하는 이러한 상황이 오면 이제 선택하는 것은 이제 포기를 합니다. 더 이상 어떻게 내가 할 수가 없다라는 거를 느끼는지 어떤 어떤 무언가의 한계가 왔겠죠. 그런 것이 오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물린 종목들을 시간이 지나면 사실 이거 매도하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는 작업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못해요. 너무 많이 물리면 대책을 못 세우거든요. 그랬을 때 사실 선택하는 방식은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봐요. 첫 번째 선택은 뭐냐면 일단 나는 이제 정말 죽었다 깨어나도 주식하지 않겠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두 번째는 그래 내가 왜 이렇게 주식을 못했지? 무슨 일이지? 라고 하면서 거꾸로 독하게 마음을 먹고 공부를 시작해서 내가 직접 한번 해보겠어 라고 완전히 그냥 한번 전념하시는 그런 케이스가 있는데요. 사실 이런 케이스가 많지 않아요. 왜냐면 주식이라는 것이 어떤 뭐 수학의 정석처럼 딱 1 더하기 1은 2다 뭐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공부하기가 상당히 애매해요. 어떤 방향성을 잡기도 어렵고 어딜 공부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가끔 책을 읽어보면 너무 뜬구름 잡는 소리 이 말 하고, 또 어떤 책을 보면 매일 단타하는 책, 뭐 하루에 30만 원을 벌었다느니 뭐 1000만 원으로 연봉을 벌자느니 뭐 이런 이상한 소리만 하는 책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뭐 유튜브나 이런 걸 봐도, 최근에 유튜브 같은 것들을 많이 봐도 제가 보기엔 대부분이 다 단타예요. 단타. 이게 추천하는 종목들을 보면 일단 실적은 무시. 단순하게 차트상으로 만 이제 주식을 하는 이런 건데, 그래서 이쪽은 상당히 없고, 그래서 보통 이제 주식을 포기합니다. 주식 포기하는데 이분은 그래도 한번 해보겠다라는 어떤 마음으로 했었는데, 이분에게 가장 어려웠던 게 그건 겁니다. 손절을 할 기회를 놓쳐버리니까 손절을 어떻게 해야 될지 도저히 대책을 못 세웠던 이런 건데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예를 들어서 1,000원 주고 샀던 것이 5,000원에 왔습니다. 500원에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떨어졌던 게 어떤 뭐 흔히 말하는 테마주나 어떤 잡주를 사서 실수를 해서 이런 상황이 왔다면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종목이 오를 때까지 버텨야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저의 생각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 테마주를 누군가 어떤 아주 착한 천사 같은 사람이 최근에 아주 좋은 뭐 삼성전기라든지 이런 주식을 가지고 있는 어떤 주주가 당신 너무 고생한다. 딱 한 1년만 우리 내 삼성전기 주식과 너의 그 잡주를 우리 잠깐만 바꿔볼래? 라고 하면 안 바꿀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바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손절이라는 무서운 이야기보다는 좋은 종목으로 교체하는 것이 어떠냐, 교체라는 생각으로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쫙쫙 이렇게 가고 있는 회사가 있어요. 멋지게. 내 종목은 막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이것을 단순하게 잠깐 교체를 해보자라는 이런 마음으로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랬을 때 만약에 지금 현 시점에서 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이 종목은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볼 때 내가 얼마에 샀는데를 얘기해요. 보통 평균 단가를 얘기합니다.
그게 과거의 평균 단가가 무슨 소용이 있나요? 그죠? 그러니까 종목을 교체하든 뭘 하든 간에 지금 현재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현재 이 A라는 종목이 상승할 것 같으면 보유하는 것이고 떨어질 것 같으면 매도하는 것이겠죠. 그렇죠? 이거예요. 내가 얼마에 샀든 아무 상관없어요. 보통 이렇거든요. 쭉 올라가던 주식에서 물리잖아요. 이렇게. 그럼 내가 여기서 샀는데 여기까지라도 오면 내가 이제는 도망가고 싶다. 매도하고 싶다라고 대부분 다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그건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아요. 그냥 순전히 지금 이 순간, 이 현재 이 시간에 주가가 올라갈 것 같으면 보유하는 것이겠지만 더 떨어질 것 같으면 이렇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지금 현재 올라가고 있는 다른 무언가로 교체를 해야겠죠. 저는 그런 방식으로 좀 마음의 어떠한 변화를 좀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작정 기다리는 건 능사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고, 근데 그렇게 심하게 빠질 정도면 분명 실적이 좋지 않은 회사들이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첫 단추부터 잘못 껴진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첫 단추를 잘못 꼈다라고 하면 다시 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별 수 없어요. 다 풀르고 다시 껴야 돼요. 주식도 저는 마찬가지로 보거든요. 기다린다고 되지 않아요. 기다리면 그냥 계속 삐뚤어진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런 시간이 이제 길어지는 게 또 문제예요. 그런 시간을 한 1년 혹은 2년 정도를 그러한 계좌로 오래 갖고 있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맨 처음에는 뭐 물타기도 하고 뭐도 하고 그 회사 어떤 사람들은 뭐 주주총회도 가고 각종 무슨 뭐 뭘 다 봅니다. 그래서 보통 물리면 전문가가 되거든요. 그 종목에 대해서. 어 근데 일단 실행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시간이 지나서도 계속 하락이 커지면 이제 체념하는 단계에 와요. 체념. 이 체념 단계가 제일 무서운데요. 잘 보지 않아요. 내 주식을 그러니까 저희 그러니까 보통 이런 분들이 많은데 그냥 이제는 내비둬 버리는 겁니다. 내비둬 버리고 오르든 말든 거의 그냥 버려지는 돈처럼 언젠간 올라오겠지라는 생각으로. 근데 주식은 상폐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념하는 단계까지 오면 그건 정말 너무 힘든 단계예요. 근데 왜 체념을 하느냐가 중요하겠죠. 체념하는 이유는 내가 보유한 종목을 다시 생각하면 너무 몸이 힘든 거예요. 너무 몸이 힘들고 괴롭고 하니까 그 생각을 나도 모르게 자꾸 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면해서 제대로 다시 바라봐야 되는데 다시 생각 자체를 떠올리는 거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아예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것인데 너무 속상합니다. 근데 어, 그래서 이분과의 이제 상담을 하면서 이제 어떤 내용을 이제 했냐면 이렇게 결론은 났어요. 일단은 주식이 뭔지에 대한 공부를 좀 해보는 것. 그래서 오늘 이제 조금 오전에 같이 공부를 좀 했는데, 그러니까 일단은 너무 모르는 어떤 존재. 그러니까 이분이 이랬던 것 같아요. 대부분의 본인 사람들이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내가 돈을 1,000만 원 주식 계정에 넣었는데, 1,000만 원 넘게 사진다고 그래요. 그쵸? 그러니까 내가 얼마를 샀는지도 모르고 매수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내가 얼마에 샀는지, 어떤 종목이 있는지, 몇 종목인지도 가물가물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일단은 실적이라는 것도 몰랐고, 주식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떤, 이런 것도 다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투자하는 경우가 저는 대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모르면 모를수록 더 두렵습니다. 그 상대방이. 알면 오히려 허무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주식이 뭔지를 공부하는 게 우선이고, 이 사람이, 이 분이, 보유한 어떠한 종목들에 대해서
당장 매도하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어요. 당장. 보통 이렇게 오랫동안 고생을 하면 누군가 이렇게 주식을 알려주는 사람이 생기면 내 거 지금 이 거지 같은 내 종목 당장 매도하고 너가 알려주는 종목으로 당장 사고 싶어 라고 하는 분들이 이게 대부분이거든요. 그런 마음은 이해는 하는데요.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요. 일단 물린 종목을 슬기롭게 어떻게 하면 조금 손실을 줄이면서 빠져나오는지까지가 완성이 되고 이렇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 10개 정도의 종목이 있었어요. 근데 이것이 엄청난 손실을 봤어요. 그러면 이거를 당장 매도하고 새롭게 어떤 종목으로 갈아 끼우는 게 아니고요. 이 10개 종목을 아주 슬기롭게 그 10개 자체 그대로를, 그러니까 매수를 잘못했으면 매도라도 잘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매도를 잘 함으로써 거꾸로 그러니까 매도를 잘 함으로써 매수를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이 꼭 필요하고, 내 종목을 확실히 비워놨다면 제가 원하는 것은 공백 기간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다시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 공백 기간이 필요해요. 꼭 휴식이 필요해요. 휴식. 왜냐면 너무 그간에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주식을 어떻게든 손실을 최대한 줄이면서 도망쳤다면, 마무리를 잘 했다면, 저는 뭐 한 달이라도 주식을 잠시 차트나 핸드폰은 접어두고 주식 책들만 보면서 한 달 정도를 산책도 하고 운동도 하고 이렇게 다시 좀 예전 생활로 돌아가는 그것으로 좀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천천히 한 종목씩 한 종목씩 다시 시작하는 것. 저는 이런 것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분이 지금 60세가 넘으셨는데요. 같이 이야기하다 보니 이런 결론을 얻었는데요. 마지막으로 한 10년만 더 은퇴를 늦추자 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매월 꾸준한 현금 흐름이 급여든 사업소득이든 근로소득이든 뭔가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사람의 마음을 촉박하게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습니다. 60세에 은퇴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다면 적어도 한 4, 5년 전, 한 50세 요 정도부터는 주식 연습을 해서 60세부터는 주식을 하면서 은퇴로 이렇게 갈 수가 있다고 보는데, 60세 은퇴하자마자 이때부터 주식 연습을 해가지고 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해요. 왜냐면 이때 구간은 현금이 들어오는 구간이라서 그렇게 심리적으로 위축되지 않아요. 근데 소득이 딱 끊긴 상태에서 있는 돈을 쓰는 상태로 가면, 손실이 나버리면 당장 어떻게 할 돈이 없고, 보통 자산들이 이렇습니다. 보통 어딘가에 묶여 있어요. 자산들이 집에 묶여 있든지 주식에 묶여 있든지 펀드에 묶여 있든지 뭐 이 정도가 대부분 많아요. 근데 이거는 물려 있으면 건들지 못하거든요. 집도 건들지 못하고. 그리고 국민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초기에는 아주 적게 나오고 아직 못 받았다거나, 그러니까 이 국민연금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들도 상당히 내가 생활하는데 좀 부족하거나, 혹은 상대방인 배우자가 몰랐다거나 이럴 때는 그래서 이 전문직으로 30년을 하셨던 분이 최근에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왜냐면 현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뭔가요? 주식 1, 2년 잘못해서. 그렇죠.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 주식이 나 혼자 고생하는 게 아니에요. 가족 모두가 한번 잘못 들어가면 고생하는 거거든요. 주식해서 체념할 정도면 한 3, 40% 정도 손실 나거든요. 그러니까 10억으로 한 분들은 한 3억 정도 잃을 것이고요. 한 1억으로 하신 분들은 한 3, 4천만 원 금방 잃어버려요. 그래서 주식이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은퇴자들이 쉽게 덤비지 마시고, 은퇴 이전부터 충분히 연습을 하고 나서 덤비는 것이 좋고, 그 다음에 덤비더라도 내가 10억을 모았더라도 처음에 하는 건데, 60세 이제 넘어서 처음 주식이라는 걸 시작하는 건데 이 10억 전부 하는 건 너무 무모한 짓이잖아요. 만약에 그러면은 한 1억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러고 나서 만약에 제가 전화 받으면 저는 네 그럼 여기에서 또 반의 반만 해보세요 라고 할 것 같아요.
이 상태를 한 뭐 1년 정도라도 하고 조금 늘려서 또 1년 정도 하고 조금 늘려서 좀 1년 정도 하고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늘려 나가야죠. 그렇죠? 금액이 갑자기 커지면 이게 심리적으로 부담이 돼서 주식을 잘 제대로 못 합니다. 그래서 오늘 너무 화가 나는 사연이 있어서 이런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오늘 제가 이런 사연을 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시간을 투자해서 길게 한 이유는 나만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걸 아셨으면 좋겠고, 뭔가 확 달라지셔야 되는 어떤 계기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포기하는 것만이, 버티는 것만이 능사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일단 이 정도는 이렇게 하고요. 일단은 우리 시장 먼저 볼게요. 코스피 시장. 코스피 시장을 보면, 쭉 흘러내렸던 게 이만큼 올랐다가 뚝 이렇게 떨어졌거든요. 이 정도로 보면 뭐라고 느껴질까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런 거겠죠. 하락하던 놈이, 그죠? 하락하는 이런 과정. 이 하락의 과정은 뭘 보고 하락했다고 하나요? 이러한 저점과 고점들이 계속 낮아지는 거죠, 이렇게. 그럼 거꾸로 상승은 뭘까요? 하락하던 종목이 상승으로 돌아가려면 저점과 저점, 고점과 고점들이 좀 높아지는 이런 과정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 우리 시장은 어때요? 하락하는 이런 과정들에서 첫 번째로 반등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갈림길이에요. 조금 내려왔는데 여기서 만약에 이 저점을 깨고 이렇게 내려가면 이건 다시 하락이 시작되는 것이고, 다시 들어진다면 이 저점을 높였다면, 상승 추세의 이 고점까지 높였다면 상승 추세의 진짜 시작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역시 시간이 지나봐야 알아요. 지금의 이 하락이 어떤 이유인지, 뭐 단순 수급적인 것을 제외하고, 혹시 내일의 어떤 미중 무역 간의 어떤 큰 이슈 때문에 이런 것인지 지금 당장은 알 수 없어요. 다만 지나고 나봐야 알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리들, 하락하고 있던 애들이 상승으로 이렇게 돌아 나가는 이런 과정에서 흔히 가장 희망하는 이런 저점에 사고 싶어 하는 이 욕심을 좀 없앨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적어도 한 번 정도 이렇게 반등하고 나와서 이런 자리들, 혹은 이런 전고점을 깨는 이런 자리에서 조심스럽게 들어가고, 또 다시 이런 자리가 나오면 또 조심스럽게 들어가고 추가 매수하고, 이런 과정들이 반복되는 것이고, 거꾸로 이것이 다시 하락으로 접어들 때 이렇게 하되면 하락이 되는 거겠죠. 점점 다시 고점이 낮아지면, 이럴 때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아주 뭐 교과서 같은 이야기로는 이런 자리들, 뭐 이렇게 전고점을 깨는 이런 자리들에서 매도, 혹은 이런 자리에서 매도를 하는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고점에서 매도하는 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여기서 사는 것과 여기서 파는 것 자체는 포기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희망하는 것은 이 구간에서부터 한 이 언저리까지의 요만큼의 수익이에요. 요만큼의 수익. 이 정도의 수익을 원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내가 꼭 저점에 살려고 하는 이런 것만 버려도 많이 당하진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최근에 그래서 아무튼 지금의 시장은 아직 조정으로 보이는 것이 맞고, 아직 하락은 아니다가 맞는 것 같아요. 하락까지 가려면 조금 시간이 더 남았다. 다만 현재 조정인데 이 조정이 하락으로 진행될지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이런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와 비슷하게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어떤 주식이 쫙 이렇게 흘러내리다가 저점을 확 한번 찍고 반등을 불쑥해서 올라가다가 드디어 이제 슬슬 올라가는 이런 과정들, 그렇죠? 이런 과정들이 대부분 많고, 혹은 여기도 훅 빠지지도 않고 그냥 계속 횡보하다가 올라가는 과정들, 이런 과정들이 상승과 하락의 어떤 일부인데, 이렇게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이 쭉 하락하고 있던 주식이
옆으로 하락을 멈추기 위해서는 우선 매도하는 사람이 매도를 멈춰야지만 더 이상 하락하지 않고 하락이 멈춰요. 뭐 하락함이 멈춘다고 반등하는 것은 아니고 하락이 멈추면 자연적으로 주식은 왔다 갔다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렇게 움직이는 찰나에 이런 부분에 어떠한 실적에 대한 어떠한 좋은 소식이 들리면 그쵸? 이때 누군가가 이런 단계에서 들어와서 매수를 하게 되겠죠? 매수. 그때부터 차트가 만들어지면서 주식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잘 보면 우리가 이런 곳에서 산다라는 것은 너무 빠른 매매라고 봐요. 너무 빠른 매매. 그러니까 아주 단타로 차트에 아주 능숙한 사람들은 뭐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일부의 어떤 다수란다면 그런 식의 급한 매매보다는 봐야죠. 실적이 좋아지는 걸 확인하고 누군가가 매수하는 어떤 수급도 확인하고 이 종목이 속한 업종도 역시 상승하는지도 확인하고 왜냐면 이 업종의 여러 종목 중에 이 종목 하나만 갑자기 튀어 올라가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좀 위험할 수도 있죠. 그렇게 하고 나면 보통 어떤 느낌이냐면 이 저점 대비해서 한 50, 최소 50에서 한 100% 정도까지 오고 나서 매매를 하게 돼요, 보통. 이게 좀 억울한 것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시장이 쭉 빠지다가 바닥을 잡는 듯하고 바닥을 잡고 이 과거에 아주 무시무시했던 이런 매물 구간을 돌파하는 이런 과정에서 흔히 실적과 수급이 좋아지는 것을 체감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이 저점 대비해서는 매수하려고 하는 이 구간이 한 흔히 100% 정도 상승하는 경우가 은근히 많아요. 이런 것을 투자의 대가인 윌리엄 오닐 역시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락하는 주식이 자리를 잡을 때까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최소 100% 정도까지 올라오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매수를 하는 사람이에요. 모든 것을 다 확인하고 이것에 대한 것이 만약에 이런 것들을 지키면 좀 겁날 수도 있지만 진짜로 좋아지는 종목이라면 단번에 변하지 않아요. 좀 오랜 시간이 걸려요. 회사가 적자 봤던 회사가 갑자기 좋아지려면 꽤 오랜 시간이 걸리고 그 회사 자체가 완전히 탈바꿈 돼야 되거든요. 그 시간이 몇 달이 걸리지 않고요. 1, 2년 이상 걸리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보통 성과를 내려면 한쪽 무언가에서 시장에서 인정받으려면 그 기간 동안에 보통 꽤 많이 주식은 오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락하고 있는 주식을 저점에서 사려고 하지 말고 꽤 올라가고 나서 확인하고 나서 매매를 하려고 해도 괜찮다라는 것이고 오히려 그것들이 약세장에서 안전하게 좀 나를 지켜주는 이런 것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최근에 자동차 종목들이 상승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라고 생각해 보세요. 기아차. 오늘 불쑥 튀어 올라왔죠. 수급도 좋아요, 최근에. 저점 대비해서 얼마나 올라왔을까요? 이 저점이거든요. 저점 대비해서 지금 한 13% 정도 올라왔네요. 그러면은 한번 이 종목이 과거에는 어땠는지 볼게요. 조금씩 줄여서. 오늘 불쑥 올라왔죠? 쭉 보세요. 이랬던 회사예요. 이 언저리부터 계속 하락하고 있던 회사. 이 회사가 오늘 하나의 양봉 캔들 하나로 뭐 당연히 뭐 수급이나 이런 부분이 최근에 좋아진 부분이 있고 2019년도에는 어떤 실적 개선의 어떤 모습들이 확실하거든요. 뭐 현대차나 기아차나. 근데 이것이 기저효과인가? 이런 의심도 해봐야 될 필요도 있고. 그리고 지금 이 채 바닥에서 사는 것보다 이것이 진짜야? 혹은 과거처럼 잠깐 들쑥했다가 또 빠지는 거 아니야? 들쑥했다가 빠지는 거 아니야? 이러한 의심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윌리엄 오닌이 말했던 것처럼 최소 바닥에서
100% 이상 올라왔다라는 것은 이제 시장이 인정해줬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러려면 여기서 이만큼은 올라와야 될 거예요. 100%를 한번 재볼까요? 여기서 100%라 하면 저점이 29,400원 정도니까 이 정도, 이 정도네요. 이 정도. 그러니까 이 회사가 진짜로 회사가 돌아나가는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한다면 막 이렇게 갔던 주식이 윌리엄 오닐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만큼까지 올라오고 났을 때 이 100%면 과거에 어떤 이렇게 한참 많은 무언가가 있는 구간이겠죠. 여기를 진짜 돌파한다면 아, 이 회사는 달라졌구나 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접근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윌리엄 오닐 같은 경우에는 미래의 실적뿐만 아니라 과거의 실적도 계속 꾸준히 성장하는 회사를 원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적자 보던 회사가 턴하는 게 아니고 턴한 이후에도 꾸준히 실적을 내고 있다가 이런 거죠. 적자 보고 있던 회사가 턴할 때 매수 바로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일정 부분 꾸준히 수익을 내는 걸 확인하고 갑자기 회사가 탄력을 받아서 수익이 확 치고 올라가는 이 구간을 매매를 하는 것이거든요. 이것들을 흔히 이런 구간에서 흔히 대장주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근데 가끔 이렇습니다. 가끔 증권방송을 보면 아, 이때부터 내가 사라고 했잖아요 라고 하는데요. 그거는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것이고 한두 번 100개 말 던진 거 중에 한두 개 맞췄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도 이 과정에서는 잊고 지냈을 겁니다. 아마. 최근에 확 오르니까 아이고 내가 이때 한번 관심 있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대다수예요. 이거는 확실합니다. 그리고 하루에 10종목씩 추천한다면 안 접하는 종목이 없겠죠.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시장에서 종목이 이렇게 무섭게 떨어지는 종목이 아 진짜로 이 회사가 성장하고 우리 한국의 주도주가 되려면 갑자기 이렇게 가지가 않아요. 그리고 만약에 그게 진짜 주도주라면 여기서부터 한 100%까지 상승하고 나서부터 다시 훨씬 더 많이 간다라는 거예요. 주도주라고 하면. 그랬을 때 이 안 좋았던 그 매물들 한 2년 정도의 매물이 가장 신경 쓰이는 매물이거든요. 한 2년 정도의 매물이 이 매물이 없어지는 이 구간 약 한 100% 정도 이상부터 매매하셔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현대차도 한번 볼게요. 현대차도 좀 길게 보면 아까랑 뭐 같은 위치에서 보면 현대차는 발악을 하다가 떨어졌어요. 계속 발악을 하다가 이것도 크게 그린 거지 작게 그리면 별일이 다 있었습니다. 이 구간에 훅 급락하고 반등하다가 또 급락하고 세게 V자 반등 또 급락하고 또 급락 이런 걸 어떻게 매매합니까? 그죠? 근데 최근에 불쑥 튀어 올라왔어요. 오늘 하루는 아니죠. 며칠 걸리긴 했지만 이런 종목을 바닥처럼 보이는 이런 종목이 좋은 것만은 아니다. 다만 이 회사가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운이 없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운이 없이 이렇게 안 가고 운이 안 가고 혹시 이 모습이 이런 자리면 어떡하지? 혹은 이런 자리였으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쵸. 이 종목으로 따지면 이런 자리겠죠. 이런 자리. 혹은 이런 자리일 수도 있겠죠. 이런 자리였으면 이거 어떡하지? 라는 생각도 해봐야겠죠. 그래서 사실은 좀 조심스러운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마지막에 조금 드리려던 내용은 주식하는 방식은 상당히 많다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많아요. 뭐 가치 평가, 가치 투자하는 사람들, 뭐 추세 매매를 하는 사람들, 어떤 단기적인 매매, 중기적인 매매, 뭐 차트 매매, 그렇죠? 뭐 눈 감고 매매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눈 감고 매매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무슨 종목으로 왜 샀는지도 모른다라는 것은 눈 감고 매매한 거거든요. 그리고 뭐 누군가 추천하는 종목을 사는 사람,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그냥 한 사람도 있고요. 뭐 다양합니다. 매매하는 방식이. 근데 여기서도 막 가지가 처지겠죠. 가치 매매도 뭐 그죠. 그랬을 때 사실은 이 여러 가지 방식 중에서 나한테 맞는 종목을 뭐 여러 개의 방식 중에 조금씩 해가지고 하나의 어떤 기준을 만드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과정이겠죠. 이 과정이 오려면 예를 들어서 한 10개 정도 내가 공부한 방식, 주식을 하는 방식이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한 10개 방식을 공부했다. 한 몇 년 동안. 그러고 나서 여기서부터 조금씩 해서 나의 어떤 기준을 만들었다. 여기까지 오는 과정이 왜 힘드냐면 이 10번의 방식을 공부하는 동안에 10번의 슬럼프가 옵니다, 보통. 왜 그러냐면 이쪽 방식으로 하면 다 맞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보면 안 맞는 게 슬슬 생깁니다. 한두 가지씩. 이게 아닌가라고 해서 또 다른 종목, 다른 방식을 또 매매해봐요. 공부하고. 그럼 이게 또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또 한두 개씩 틀려요. 그럼 또 다른 걸로 해요. 하면서 이 사이사이마다 계속 슬럼프가 와요. 계좌는 쉽게 늘지 않고. 이 공부하는 과정이 그래요. 그러면서 그런 과정들에서 결국 하나로 모아지는 이 과정까지 오지 않는 경우도 많고, 오는 과정에서 포기하는 경우도 많고 하는데요. 뭐 어쩔 수 없죠.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어떠한 방식, 어떠한 기준, 어떠한 원칙이든 100% 맞는 건 없어요. 그저 내가 한 10번 샀으면 내가 사는 원칙으로 했을 때 틀리는 경우보다 맞는 경우가 좀 많다면 그 맞는 경우에 조금 더 집중해서 확률을 좀 높이는 그 과정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100%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 회사,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방식은 매매가 이거잖아요. 항상 꾸준하게 쭉 갑자기 실적이 확 좋아지는 이런 회사들을 원해요. 이런 회사들은 보통 200일 이평선이 확 들려요. 근데 보통 200일 이평선이 보통 잘 들리지 않아요. 보통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데 200일 이평선이 들어 올라갈 정도면 실적의 가속도가 붙거든요, 보통. 그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ROE가 최소 1년에 1% 이상 상승을 하고 EPS가 연 20% 이상 상승하는 경우가 많았다라는 거예요. 많았다. 그렇죠? 근데 이게 정답이냐? 이건 절대 아니에요. 이건 절대 정답이 아니고요. 그냥 우리의 방식인 것이고. 근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S1이라는 종목을 한번 좀 예를 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시가총액이 3,500억, 200억 정도 되는 회사예요. 3천이 아니죠. 3조 2천억 정도 되는 회사인데 누구나 아는 회사예요. 좋은 회사이고. 다만 이 회사에 납품하는 하청 회사들은 죽어나갑니다. 하지만 이 회사가 꾸준히 ROE를 계속 유지하고 하는 이런 모습은 누군가를 하여튼 잡았다는 소리예요. 하청을 쥐어짰든지 뭔가를 쥐어짰지 않으면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꾸준히 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어떤 한 업종 분야에서 꾸준한 영업이익, 특히 영업이익이 뭐 한 20% 이상 나오는 회사들, 그것을 꾸준히 지켰다라는 것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기술력이 최고든지 누가 접근할 수 없을 정도의 기술력을 가져서 진입장벽이 딱 쳐진 거죠. 접근을 못해요. 그런 회사들이 보통 뭐 대기업이 진출 못하는 그런 회사들 중에서 중소기업들이 그런 회사들도 있어요. 그런데 가끔 이런 쪽이 아닌데 뭐 진입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그렇다고 어떤 엄청난 기술이 필요한 건 아닌 것 같은데 꾸준히 계속 돈을 버는 회사는 과점이거나 독과점인 경우가 많고 그런 회사들일 경우에는 그 밑에 이런 벤더들이 죽어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 그죠.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다음에 설명드리고 그래서 여기서 제가 한번 200일 이평선을 한번 깔아볼까요? 잠시만요. 예, 200일 이평선을 깔았습니다. 이거를 좀 길게 해서 보면 좀 잘 보일 거예요 아마. 이런 회사 이게 길게 보면
우상향하지만, 그죠? 길게 보면 우상향하지만 이게 좀 짧게 최근의 모습을 보면 어 이게 좀 긴 시간을 본 거잖아요. 이렇게 보통 한 1년 정도, 1년 반 정도를 보통 보면 200일 이평선이 잘 이렇게 횡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최근에 삼성전기나 이런 걸 보면 어때요? 좀 우상향하는 모습이 보이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최근에 잘 가고 있는 뭐 Y솔이라든지 이건 이제 200일 이평선이 들리기 시작한 거고 뭐가 있을까요? 최근에 잘 가고 있는 것이 음, 전기차 애들이 좀 그렇긴 하죠. 한번 볼까요? 200일 이평선이 이렇게 좀 뭔가 우상향하는 정도의 모습이 좀 보이잖아요. 근데 어, 200일 이평선이 약간 지금 횡보하는 하락하는 이런 모습이고 현대차도 볼까요? 현대차 횡보 지금 하락이 잠깐 멈추고 횡보하는 정도 200일 이평선이 이런 모습인데 우리가 원하는 그런 회사가 아니어도 좋은 회사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인데요. 그것은 뭐 매출과 영업이익과 어떤 순이익이 꾸준히 그런 느는 회사들. 근데 다만 중소형주들은 수급의 어떤 불균형이 상당히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했던 EPS나 ROE가 그렇게 매년 그런 건 아니어도 좀 매매를 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대형주 중에서 매출과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꾸준히 느는 안정적인 유지라도 하는 그런 회사라면 보통 200일 이평선이 옆으로 횡보한다든지 이런 과정을 볼 수 있는데요. 이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0일 이평선을 어떤 기준으로 성장이 좀 멈춘 회사들은 왔다 갔다 이런 모습들이 좀 나올 때가 많아요. 그리고 우상향 꾸준히 상승하는 이런 회사들은 이렇게 올라가는 애들이 많거든요. 그럴 때 뭐 이런 종목이 아니고 일자라는 거 해서 매매 못하는 것이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가 매매하는 그런 방식은 아니어도 이게 대형주인 이런 S1 같은 회사 같은 경우에는 하단에서 최근에 저희가 브론즈밴드 이야기를 좀 많이 하잖아요. 200일 지우고 보면 이렇게 하단에서 매매가 해도 괜찮은 정도의 모습이 나와요. 왜냐하면 이제 미래에도 실적이 좋기 때문에 이런 보통 하단에서 분할 매수가 이루어진다면 그렇죠? 이런 자리에서 분할 매수가 이루어진다면 이렇게 분할 매수를 해서 수익 구간 그죠? 수익 구간 지금 어때요? 지금 무섭지만 이건 전략적으로 분할 매수를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어떠한 종목의 특성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근데 아까 제가 기아차, 현대차를 얘기한 거는 이거는 그러한 특성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계속 빠졌던 종목에 세게 반등 한번 준 정도라는 것이지 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은 이 회사가 이런 특성을 가질지 앞으로 이러한 특성을 가질지 아직 모르겠다라는 것. 근데 이런 S1이라는 종목은 그래도 조금 꾸준히 우상향하지, 그러니까 완전히 이렇게 이런 종목은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히 꺾어져서 올라가는 것도 아니지만 어중간하게 길게 보면 꾸준히 조금 약하지만 우상향했다라고 보여지는 회사예요. 그래서 이런 종목은 뭐라고 할까요? 이런 종목은 볼린저 밴드를 활용해서 상하단에 매매하는 방식이 좀 가능한 회사입니다. 그죠? 꽤 오랫동안 한 자리를 차고 있죠. 쭉 그래도 꽤 올라갔죠. 그렇죠? 그래서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다. 근데 그 방식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방식, 하나를 선택했는데 그 선택한 방식이 모든 걸 다 해결해 줄 수는 없다. 수정 보완을 통해서 확률을 높이는 것이 좋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리해보면 일단
아주 슬픈 이야기를 오늘 처음에 이야기를 좀 길게 했는데요. 속상하고 힘들어도 주식을 좀 제대로 공부해서 체념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한번 도전해보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만약에 이 과정이 뭐 너무 어렵거나 뭐 이러면 뭐 저희가 좀 대략적인 가이드라인은 제시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어, 어, 뭐 회원이 아니어도 그냥 이런 부분이 있으면 고민 상담을 해도 돼요. 괜찮습니다. 그리고 종목 손절에 대한 어떤 인식을 좀 바꿔보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도 하고, 그렇죠. 이 정도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시장은 아직 하락이 아닌 조정이다라는 생각을 아직은 하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나에게 맞는 어떤 그 매매하는 방식, 수많은 매매 방식에서 하나가 나오려면 이 수많은 방식만큼의 슬럼프가 필요했을 것이고, 그럼으로써 좀 단단해졌을 것이고, 음, 그렇게 탄생한 이 어떠한 새로운 방식도, 이 새로운 방식도 100%는 아니다. 한 50% 이상의 어떤 확률이 나온다면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오늘은 이 정도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시장이 좀 어떻게 될지 조금 궁금하긴 한데요. 일단은 조금 일단은 예측하진 않고 내일 다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